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녀의 프라다백에 담긴 책이라는 이유정 작가의 책이고요. 그 중에서 한 챕터 골랐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책 이름처럼 그녀의 백 안에 담겼으면 좋겠는, 담겨야 하지 않겠니? 하는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것도 소개하는 방식은 어떤 테마,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와 연관된 책들을 이렇게 한 묶음을 만드시고 그 묶음들을 각 챕터마다 풀어놓으시는 방식으로 책을 지으셨고요. 오늘 함께 하려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신문과 뉴스를 보지 않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테마에 담겨있는 책은 디아스포라 기행,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보의 역설. 이 5편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각의 책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휴가 때 이런 때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참 시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그 내용으로 이런 마음에 드시는 책들을 찜해 두시면 어느 날인가는 읽게 되시지 않을까 해요.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는 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소수자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어린 시절 나는 내가 주류인 줄 알았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니까. 남들처럼 입시 보고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나처럼 사는 사람은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비주류가 인생의 패배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가족에게 발목이 잡혀 하기 싫은 일하며 하루하루를 죽이지 않아도 되고, 가족의 눈이 멀어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 판단이 흔들릴 필요도 없다. 반대로 사회의 다수가 선택한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 이 사회가 얼마나 가혹한지도 체감한다. 집을 살 때, 보험을 들 때, 여행을 갈 때, 심지어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마저도 혼자 사는 여자에게는 터무니없이 제약이 많다. 이 이유정 작가님은 여기서 본인 삶을 좀 노출을 하고 계시고 있네요. 그러니까 고혈증 있으신가 봐요. 내가 읽고 감명받은 책들 대부분이 소수자에 의해 쓰여졌다. 심지어는 소수자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이방인, 그런 분들이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대작을 많이 남기셨죠. 위대한 작품일수록 베토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사회의 주류로 살면 그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을 여유가 없다. 사회에 적응하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마당에 시스템 자체를 회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소수자들은 체험을 통해 사회의 작동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래서 소수자들이 쓴 글을 읽으면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깨닫게 된다. 다수도 한 명 한 명 뜯어보면 개성이 다른 개인의 집합체이다.
그들을 익명의 다수가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대우해 줄 때 세상은 살기 좋아진다고 믿는다. 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책들을 고르셨나 봅니다. 자, 경계선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소 챕터로 들어가 볼게요. 혼자 사는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긴 하지만 나는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다.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비주류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다가 쫓겨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지금은 다시 그들의 그 지역을 되찾은 유태인이지만 말입니다. 이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요즘은 경계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쫓겨난 유대인들이 예전에 그 예루살렘 이런 그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땅을 쫓겨나서 유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 그쪽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은 경계인이었겠죠. 저 멀리 동쪽 경계에서 온 사람들,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자기네와 익숙한 그곳에 살아왔던 익숙한 사람이 아닌 타인, 경계해야 될 사람들, 잘 모르겠는 그들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고 관계도 없어 왔던 그런 낯선 사람들, 그런 마음, 그런 시선들이 담겨 있지 않았었나 합니다. 디아스포라 기행 서경식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작가님 서경식 선생이 바로 그런 경계인이었습니다. 제일조선인 2세로 한국에 왔던 두 형이 간첩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고 그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를 겪어낸 서경식 선생은 나의 서양 미술순례라는 책으로 이 작가 이유정의 20살을 열어줬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요. 이 서경식 선생님은 일본 땅에서 태어났고 한국어를 못해서 이 책도 일본어로 쓰여졌었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번역은 김혜신 선생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망명자 혹은 제1교포, 일본에서 한 한국 동포로 부르는 그런 분이다. 식민지 역사를 가졌던 나라는 어디나 디아스포라 기행이 있다. 책 디아스포라 기행은 추방당한 자의 시선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미술 감상 기행문이다. 런던, 광주, 카셀, 브뤼셀, 자스부르크 등의 도시를 돌며 미술 관련 전시회를 보고 그곳의 예술가를 만난 이야기이다. 그가 만난 예술가들 역시 자신의 고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다. 태어나 국어만을 했고 고향이 어딘지는 헷갈릴지언정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는 일말의 의심도 해보지 않은 나는, 이우정님 작가, 그런 나는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디아스포라의 삶에 관심조차 가져볼 일이 없었을 거다. 내가 운이 좋아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며 한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곳이나 여행 다니지만 운이 나빴다면 나도 디아스포라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책 읽는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 소수자란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는
내가 부모와 나 태어난 나라를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명적이기에 다수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무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웠다. 여자도 장애인도 동성애자도 디아스포라도 그런 소수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해 차별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외치지 않고 조용조용 말하지만 어느새 사람을 설득하는 서경식의 문장은 변함없이 좋고 바그너나 김지하를 보면서 갈등하는 시선까지도 인간적인 책이다. 이 디아스포라 기행이란 책은 꼭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미술 감상 기행문이라 또 그렇고 그런 이 경계인의 눈으로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작품들, 거기서 만난 예술가들과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예. 다음 책은 그들에 대한 예의라는 그 소챕터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이라는 김현식 님의 책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경계인보다 더 차별하는 사람으로는 누가 있을까? 탈북자, 조선족이 아닐까? 반공이 국가 이념이던 7, 80년대에 북한이란 쳐부숴야 할 괴뢰의 도당이었고 그나마 빨갱이로부터 자유로워진 2002년 이후에도 북한 사람이란 꽃제비로 대표되는 헐벗고 불쌍한 이미지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이 책이 나온 지도, 이 프라다 책이 나온 지도 오래되어서 지금은 또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을 읽기 전까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평양 사범대에서 40여 년간 러시아어를 가르치다가 남한으로 넘어와 10년을 살고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에는 미국 예일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북한 출신 학자의 평생을 담은 이 기록을 읽어보면 정말 책 제목이 딱 맞네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 공산주의, 자유주의 그를 두루 경험을 했고 지금은 또 이 분단국가의 현실을 넘어서 미국에서의 삶도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 이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런 시절을 보내셨겠거니 싶습니다. 이 북한 출신 학자의 평생을 담은 이 기록을 읽어보면 이토록 파란만장한 삶이 있을 수 있나 하며 숙연해진다. 저자는 함흥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을 보내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함흥에서 6.25를 맞게 되세요. 그래서 15살에 인민군으로 입대를 하고 거기에서 머리에 포탄을 맞아 수술을 하고 제대를 한 다음 무료로 대학을 보내준다는 말에 몇십 리 길을 걸어 등록을 하고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십니다. 졸업 후에 평양 사범대 교수로 배정받아 40여 년간 강단에 섰고 러시아에서 교환 교수로 일할 때 42년 만에 남한에 사는 큰 누나를 만나게 돼요. 누나를 만나고 온 날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교환 교수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서경식 교수는 결정을 하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느니 탈북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탈북을 하고 서울에 오게 돼요. 서울에 와서는 정보대학원 외국어대학교에서 러시아어 강의를 하셨고, 현재는 예일대에서 강의하며 미국에서 살고 있으시다고 해요. 생존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귤 한 상자를 상으로 받아 온 가족이 하나씩 먹고 6개가 남아서 이웃과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는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것은 우리의 무지와 천민의식이었다. 저자가 정보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면 항상 명단 제일 마지막에 탈북자 김현식이라고 오르다가 예일대 초청을 받았다니까 그때부터 제일 위에 명단 제일 위로 올려서 예일대 초빙교수 김현식이라고 써주더라는 이야기는 참 씁쓸하네요. 예. 탈북자나 조선족이라는 레터르가 붙으면 인간 그 자체를 보지 않고 무조건 무시하는 우리의 편견이 무섭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드라마를 볼 때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조선족을 폄하하는 시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영화에서 조선족 여성이 심청전도 세종대왕도 몰라서 남한 남자가 가르쳐주는 장면을 보고 민망했다. 가난하면 무식하다고 보는 그 시선에 무식함에 낯이 화끈거렸다. 세상에 함부로 대해야 할 것은 없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게 싫다면 나도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네, 공감합니다. 이 저자님의 이유정님의 의견에 극히 공감하고요. 이 TV에서 북한 관련한 북한 이 탈북민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각 방송사마다 한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시선을 바꿔주었을까, 조금은 그런 기여를 했길 좀 바라고요. 역시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의 그런 인식을, 사고를 단박에 바꿔주는 데는 이 드라마나 무슨 TV 프로그램보다는 책이 이 생각을 하면서밖에, 그리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에 그 텍스트와 스토리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색의 시간으로 만나는 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나 해보고, 또 제가 한 10년이 됐을까요? 15년 정도가 됐을까요? 그때 몸이 좀 안 좋아서 마사지를 자주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탈북민이셨고 여자분이셨는데 온 가족이 탈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다 서울에서 다행히 무사히 넘어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살고 있고, 엄마는 마사지사로, 또 아버지는, 그 아빠는 전기 시설 설비하는 거를 배우고 계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과 매주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놀랐어요. 당시에는 더 충격적이었는데, 그 가족이 북한에서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었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수록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이 열정이,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7, 80년대에 그 의지에 가득 찬 그 어머님, 아버님의 모습,
당시에 아이들이 되게 어린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 이제 막 들어가려는 또래 아이들이 있으셨는데 이 삶이 그리고 너무나 귀하고 절박한 거예요. 그 북한의 그 척박한 삶을 정말 압록강을 헤엄치셔서 건너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뒤에 총탄 날라오는 그런 상황을 다 견뎌내고 넘어오셨는데, 그런 만큼 이 생이 한국에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할지, 얼마나 절실할지 전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마 이 이유정 작가도 그런 경험을 이 책을 보고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이라는 이 책을 보고 하셨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그 일 이후로 뭐 다니던 회사에서 탈북민을 위한 봉사활동 뭐 이런 것도 뭐 같이 따라 나가고 그런 적도 있긴 한데, 갑자기 저희가 그냥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하루하루와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많은 감정들이 그렇게 교차했었던 그런 기억이 들고요. 그분 한 분들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곳엔 아직 그런 체제 하에서도 넘어오겠다는, 목숨을 걸고 넘어오겠다는 그런 처절한 투쟁을 해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거든요, 북한에. 그런데 이분은 그런 용기를 내시고 그 용기를 실행하신 그 어린 가족들을 데리고 말이죠. 네, 이쯤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책입니다. 제목이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네요. 한학수라는 작가분이 지으신 책인데, 이분은 MBC PD 수첩의 PD시래요. 그분이 이 황우석 사태를 한복판에서 겪고 나서 지은 책이라고 하세요.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PD가 자기의 프로가 사회적 이슈의 한복판에 풍파를 겪고 나서 그리고 지은 책인 거네요. 이 테마의 제목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세상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다.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서 천지가 쪼개질 듯이 싸워댄다. 내 이웃 블로거는 그럴 때 책으로 대처한다고 알려주었다. 한창 진행 중일 때 신문을 읽고 인터넷 포털을 돌아다녀 봐야 정신 사납기만 하고 점점 오리무중이 되니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잠잠해진 뒤에 나오는 책들을 기다린다고 한다. 그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이 책이기에 그만큼 오류의 확률도 줄고 복잡했던 전후 좌우가 정리되어서 그때서야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 황우석 사건이 그랬다. 그의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이 책을 작가 공지영은 조선일보와의 동영상 인터뷰에서 매우 재밌는 책이라고 추천을 했고, 그래서 작가님은 이 책을 만나게 됐었다고 해요. 나는 사람들이 황우석을 칭송할 때 저 사람은 신의 영역에 도전했구나 하는 생각만 했을 뿐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 그러다 논문 조작 사실이 밝혀지고 PD 수첩
중단 사태가 터졌을 때 잠깐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그 역시도 중간에 시들해져서 사태가 어떤 식으로 종결되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던 차에 공지영 작가의 추천을 받고 서점으로 달려가 책을 사서 이틀 만에 읽어 내려갔는데, 이런 책을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 책 읽기라는 사실을 그 정도로 재밌었나 봐요. 책 읽는 동안 친구도 만나고 일도 했지만 어떤 것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 책이 읽고 싶어서. 황우석 사태 당시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알았던 파편적인 사실들이 한 줄로 꽉 깨어지면서 한 사람이 신화화되고 나면 그걸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모습도 적나라하게 소개된다. 현실 세계는 TV 드라마나 영화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틱하다. 그래요. 한 명 한 명이 참 소설 한 편씩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 그런 소설들이 얽히고 설킨 이 현실 세계는 얼마나 더 드라마틱 하겠어요. 그런 거죠. 연구원의 난자를 기증받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연구원이 교수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황우석의 연구원들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난자를 기증했다. 그렇게 힘들게 기증한 난자가 30대 난자여서 필요 없었다는 사실에 이르면 분노가 솟구친다. 줄기세포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브릭 게시판에 올렸던 똑똑한 논객 중에는 지방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40대 아저씨도 있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무림의 고수 아닐까? 당시 MBC PD 수첩이 우리는 더 많은 사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예고할 때 나는 솔직히 사태가 이렇게 되니 급하게 뭔가를 만든 게 아닐까 의심했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방송은 장난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민족, 국익을 등에 업은 거대 권력 앞에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은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래요. 때로는 차분하게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쭉 회고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회도 또 다른 형태로, 조금 변형된 형태로 그와 같은 사태가 발현하려고 할 때 민감하게 감지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자, 다음은 또 훌륭한 책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의 책인데요. 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기아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라고 이제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어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지 살짝 엿봐 볼까요? 기아 난민을 돕자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면 죄책감에 깔려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는 앞서 했다. 그런데 기아 문제가 단지 흉년과 전쟁과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하고도 정치적인 이유가 얽혀 있다는 것을 이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책은 UN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쉽게 풀어쓴 세계의 기아에 대한 보고서다. 원래 자연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고 원시 시대부터 사람은 사람을 죽이며 적정 인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기아도 전쟁처럼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기아 자연 발생설을 나는 얼마간 믿고 있었다. 이게 불편함을 외면하고 죄책감을 덜기 위해 생겨난 말도 되지 않는 이론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순진하게도 나는 물로만 누가 책임져 준다면 기아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지구 한쪽에서는 식품이 남아 돌고 한쪽에서는 배고픈 아이들이 울고 있으니 그들을 연결시키는 배만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순진한 발상이었는지 알게 된다. 칠레의 아엔데 정부가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분유를 공급하기 위해 네슬레에게 돈을 주고 분유를 사오려고 했을 때 네슬레가 이를 거부하고 결국 아엔데가 살해당하는 이야기를 읽으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모른다. 자본주의 시대의 정부란 일개 기업만도 못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개혁하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세계의 모순과 문제점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맨 끝에 가 닿는 것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만 아니라면 해결될 많은 것들이 자본주의 때문에 무너지고 파괴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코 같은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같은 것이라 착각한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도 사실은 부자들의 자유, 돈의 자유인데 인간의 자유로 착각되는 측면이 많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우석훈과 주경복이 쓴 해제와 부록만 읽어도 좋겠다. 네, 그래서 많은 철학자분들이 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인간의 나를 빼앗기고 다치지 않는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각성들을 우리에게 부르짖으시는 게 아닌가 해요. 또 이 자본주의가 이 극대화되고 그 끝으로 달려가는 요즘에 이제 그 다음에 모색하는 그런 성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아마 이 책은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때 또 관련한 얘기는 더 하도록 하고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는 걸까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진보의 역설이라는 책입니다. 진보의 역설,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그레그 이스터브룩의 책이네요. 기아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지난 세기와 비교해 기아의 수치는 매우 낮아졌다고 주장하는 책도 있다. 바로 진보의 역설인데 이 책은 아주 오랜만에 노트 필기까지 해가며 읽은 책이다. 읽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많은 것을 배운 유익한 책이다. 부제목, 우리는 왜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읽는 동안 조금 안심이 된다.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곧 망할 것 같지만 1920년대보다 공기는 오히려 좋아졌고 기아 때문에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지만 그 수치는 지난 세기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아졌다고 한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중산층이 누리고 있는 부는 지난 세기 왕족들이 누리던 부보다 더 커졌으니 18세기 사람들이 열망했던 유토피아란 바로 지금의 세계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더 행복해지진 않은 걸까? 우리는 왜 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정치가 엘리트 지식인 로비스트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제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꾸며대고
언론이 부추기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며, 큰 문제가 해결되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작은 문제를 안다라는 작은 그림의 횡포가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식량 증산으로 전 지구인이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유전자 조작이 큰 문제로 떠오르는 시기다. 심리적으로는 이미 잘 살기 때문에 발전할 미래가 없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 스스로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압박감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가족 시대보다 행복감을 덜 느끼는 멋진 호텔방 요인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은 진리임이 분명하다. 자, 책 속의 문장인데요. 인간은 대체로 불평하는데 정말 뛰어나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불평하고, 교육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불평하고, 고용했다고 상사에게 불평하며, 음식과 옷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인에게 불평한다. 포용한다는 이유로 연인과 배우자에게 불평하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자며 불평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조물주에게 불평한다. 아, 재밌네요. 곱씹어 보기보다는 재밌는 문장이에요. 예.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얼마나 뜨끔하던지. 아이고, 우리 이유정 작가님 뜨끔하셨네요. 저는 재밌는데. 너무 이렇게 건너뛰고 작성하신 것 같아가지고 웃음 나오는데 저는. 뭐 그렇지만 메시지는 저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또 다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개념도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발전에 반대할 때 그 의미는 거의 항상 자신들은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획득했지만,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도록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다리를 차버리겠다는 뜻이다. 아유, 못됐어요. 그죠? 저자는 현대인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이 자신의 부를 약간씩 포기하고 빈곤층을 도울 때 그저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극빈곤층에게 최저 생계비가 지급되는 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빈곤층을 도울 때 정서적 의미에서 행복에 더 가까워지리라는 주장을 편다. 진보적인 독자가 읽으면 너무 보수적인 관점이 아닌가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이제 또 한 10여 년 흘렀을 거라 이미 이런 것들이 저희 사회에는 다 구현이 되었죠. 이런 복지가. 하지만 수치와 통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음에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유용한 주장이다. 사람들은 쉽게 불행의 늪에 빠진다. 그것이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불행을 털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용서와 감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이기적인 이유에서 바로 그 용서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로 챕터를 끝맺고 있으세요. 네, 제가 최근에 접하는 그런 정보들을 통하면 이미 다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 복지 체제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고 전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요. 더군다나 지금 저희 코로나 사태에 우리의 의료 그 복지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아직 저희 나라에서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좀 더 발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이유정 작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기적인 의도에서라도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그런 극부유층들이 좀 더 많아지길, 나타나길 바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일에는 부작용도 있어서 사회복지 체제가 가지고 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 오늘 이 프라다백에 담긴 그녀가 소개하는 책들 함께 봤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언제 시간 내셔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또 이 책 중에 어떤 책들은 따로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중요한 책들은 하루를 온전히 그 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또 준비해 볼게요. 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미셸은 물러가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